어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너! 약국에서 받은 쪽지 한 장,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70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다니요. 아니, 이미 2명을 죽였다니요. 그리고 제가 3번째 타깃이었다니요.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싸우기로 했어요. 70이 넘은 할머니가 연쇄살인범과 맞서 싸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순입니다. 올해 73이에요. 경상북도 김천의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 박기철은 10년 전 겨울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고 있었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 살다가 5년 전부터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됐어요. 아들 이름은 박준호. 올해 45입니다. 중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김민지. 35살이에요. 5년 전에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인상이 좋았어요. 환하게 웃는 얼굴이 예뻤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친정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첫날 그렇게 말하면서 절을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죠. 주변 사람들도 다들 부러워했어요. 정순이 언니, 며느리 복 있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가 어딨어? 정말 그랬어요. 며느리는 늘 저를 챙겼습니다. 아침이면 어머니,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어봤고, 제가 기침을 하면 어머니,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라고 걱정했어요.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오고, 명절이면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꼭 준비해줬습니다. 그런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더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 2024년 4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봄볕이 따사로운 날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며느리가 벌써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곧 밥 차릴게요. 아침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피곤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봐. 어머니, 그래도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자꾸 피곤하시다고 하시잖아요. 사실 그랬어요. 최근 한 달간 계속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졸리고, 밤에는 잠이 잘 안 왔어요. 나이 탓이려니 했죠. 70이 넘으면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약국 가서 영양제라도 받아 드세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오후에 시간 있으시죠?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시고 갈게요. 요즘 약국에서 좋은 영양제 많이 나왔다던데 제가 약사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몰고 동네 약국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잘 못 모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준호 오빠가 학교 일로 바쁘다 보니까 어머니 신경을 제대로 못 썼네요. 무슨 소리야? 너희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며느리 덕분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백미러로 본 그 미소가 지금 생각하니 섬뜩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가면이었다는 걸요. 약국에 도착했습니다.
건강약국이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동네에서 20년 넘게 운영하는 약국이었습니다. 약사 선생님도 제 또래였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곤 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사님이 계셨어요. 김미경 약사님, 오늘은 뭔가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처럼 인사를 하는데 순간 약사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저를 보더니 눈이 커지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놀란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앞으로 나가서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기력이 없으셔서요. 좋은 영양제 좀 추천해 주세요. 약사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약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약사님이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거든요. 거울에 비친 약사님 얼굴을 보니까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입술을 깨물고 손을 떨면서 약을 준비하는 모습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약사님이 약 봉투를 들고 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 식후에 드세요. 봉투를 받을 때였어요. 약사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스치는 게 아니라 꽉 잡았어요. 놀라서 약사님 얼굴을 봤죠. 약사님 눈빛이 간절했어요. 뭔가를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제 손에 쥐어주면서 뭔가 작은 것이 손바닥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약사님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화장실 가보세요. 며느리는 옆에서 돈을 내고 있어서 못 들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죠. 저기 화장실 좀 갈게요. 어머니, 제가 같이. 아니야, 괜찮아. 금방 올게.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손을 펼쳐보니 작게 접힌 종이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본 글씨는 급하게 쓴 것 같았어요. 글씨가 흔들렸고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도망치세요. 그 약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며느리가 위험합니다. 한약에 수면제를 섞었어요. 이미 2명이 죽었습니다. 제발 경찰에 연락하세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마이너스 약사 김미경. 읽고 또 읽었어요. 3번, 4번.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한약의 수면제 2명이 죽었다고 이게 무슨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벽에 기대서 심호흡을 했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어. 5년 동안 날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장난이야, 장난. 아니면 약사가 미친 거야. 하지만 약사님의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간절한, 절박한 눈빛이요. 그리고 손을 꽉 잡았던 그 느낌도요. 장난으로 할 행동이 아니었어요. 화장실 밖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가 갑자기 다르게 들렸습니다. 다정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차가운 느낌이요. 응, 괜찮아. 금방 나갈게. 쪽지를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괜찮아. 배가 좀 아파서 그래.
그럼 빨리 집에 가서 쉬세요. 약도 드시고요. 약.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래, 집에 가자. 약국을 나오면서 뒤돌아봤어요. 약사님이 유리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 같았어요.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았는데 도망치세요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차에 탔습니다.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저는 조수석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쪽지가 땀에 젖어 축축해졌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집에 가면 제가 따뜻한 물 가져다 드릴게요. 약 바로 드세요. 영양제랑 한약이 있는데 둘 다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한약. 쪽지에 쓰여 있던 바로 그 한약이요. 한약? 언제 지었어?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미리 지어뒀어요. 3일 전에요. 보약이에요.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가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우리 집이 지금은 감옥 같았습니다. 아니, 무덤 같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생각했죠. 도망쳐야 해. 지금 당장.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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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어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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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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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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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스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제가 약 가져올게요. 응. 그런데 나 화장실 좀. 어머니, 아까 약국에서 다녀오시지 않았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 목소리에 뭔가 의심하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소변이었고 지금은 대변이 마려워서. 아, 그러세요? 그럼 다녀오세요. 제가 약이랑 물 준비해 놓을게요. 2층 화장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핸드폰을 꺼냈죠. 112에 전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경찰이 믿어줄까? 증거가 이 쪽지 하나뿐인데 며느리는 5년 동안 착한 며느리로 살았어.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경찰이 오히려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노망 났다고 할 거야. 창문으로 밖을 내려다봤어요. 1층 주방에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약을 끓이는 것 같았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지금 도망쳐야 한다고. 화장실 창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다행히 1층 지붕이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창문으로 탈출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지갑이랑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조심 창문으로 나갔어요. 지붕에 발을 디디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제발 떨어지지 말자. 지붕 끝으로 가서 뛰어내렸어요. 정확히는 굴러떨어졌죠. 땅에 떨어지면서 손바닥이 긁혔고 무릎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어요.
70평생 이렇게 뛰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더 빨리 뛰었어요. 골목을 빠져나가고 큰 길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빨리요.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빨리요. 제발. 택시 기사님이 놀란 얼굴로 엑셀을 밟았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며느리가 차를 몰고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를 못 봤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뛰어들어가서 소리쳤죠. 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절 죽이려고 해요. 경찰관 2명이 놀라서 일어났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숨을 헐떡이면서 설명했어요. 약국에서 받은 쪽지, 며느리가 한약에 수면제를 섞었다는 것, 도망쳐 나왔다는 것, 다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서 의심이 보였습니다. 이 할머니 정신이 온전한가? 라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그 쪽지 가지고 계세요? 주머니를 뒤졌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잘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분명히 여기 넣었는데. 할머니, 쪽지가 없으세요? 아니, 분명히 넣었는데. 아, 맞다. 도망칠 때 떨어뜨린 것 같아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더 회의적으로 변했어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며느리분이 할머니를 해치려고 했다고요? 네. 약사가 쪽지로 경고해 줬어요. 한약에 수면제를 섞었대요. 약사분 이름이 뭔데요? 김미경이요. 건강약국 약사님이에요. 경찰관이 전화를 걸었어요. 약국으로요. 잠시 후 통화를 마치고 저를 봤습니다. 할머니, 약사분이 그런 쪽지 준 적 없다고 하시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주셨어요. 그리고 약국 CCTV를 확인했는데 할머니가 약 받고 혼자 나가시는 장면만 찍혀 있대요. 며느리분은 차 안에 계셨고요. 그건 맞지만 쪽지는 카메라에 안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젊은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요즘 스트레스 많으셨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했잖아요. 갑자기 사라지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약도 안 드시고. 목소리에 진짜 걱정이 묻어났어요. 아니,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완벽한 연기였죠. 경찰관이 제게서 핸드폰을 받아서 며느리와 통화했어요. 네, 저 경찰입니다. 할머니가 여기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저를 봤어요. 며느리분이 지금 오신대요. 할머니, 진정하시고 기다리세요. 안 돼요. 그 사람 오면 안 돼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모두들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노망든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었어요. 30분 후 며느리가 도착했어요.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고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았어요. 경찰관이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할머니가 한약에 수면제를 섞었다고 하시는데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어요. 무슨 말씀을? 어머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저는 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고 있어요. 요즘 어머니가 자꾸 피곤해 하셔서 보약을 지어드린 건데. 한약 가져오셨어요? 네, 차에 있어요. 가져올까요?
며느리가 나가서 한약을 가져왔어요. 냄비째로요. 경찰관이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보약이에요? 네. 한의원에서 제대로 지어온 거예요. 영수증도 있어요. 영수증까지 보여줬어요. 오한의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날짜는 3일 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봤어요. 할머니, 이거 보약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 안에 수면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성분 검사를 해보죠. 경찰관이 한약을 조금 떠서 검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말했죠. 검사하셔도 괜찮지만 어머니 명예를 생각해 주세요. 이 일이 알려지면 어머니가 노망났다고 소문날 텐데 저는 어머니가 걱정돼서요.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 말이 맞다는 듯이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집에 가요. 푹 쉬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손에서 힘이 느껴졌어요. 절대 놓지 않겠다는 그런 힘이요. 싫어요. 저 사람이랑 안 가요. 하지만 경찰관이 말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분이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집에 가서 쉬세요. 내일 병원 가보시고요. 저는 패배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며느리가 작게 속삭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을 만큼 작게요. 어머니, 괜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결국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탔어요. 며느리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무도 날 믿지 않아. 쪽지도 없고 증거도 없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들어가세요. 약 드시고 주무세요. 나 집에 안 들어갈래. 여관에 갈 거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돈 있으세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오셨잖아요. 맞았어요. 지갑은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급히 도망치느라 핸드폰만 들고 나왔던 거예요. 그럼 내가 어머니, 그만하시고 들어가세요. 제가 오늘은 따뜻한 우유나 끓여드릴게요. 약은 내일 드시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 친구 집에 갈 거야. 며칠만 거기서 지낼 거야.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걸어갈게. 가까우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빨리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친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네 여관으로 갔어요. 사장님이 저를 아는 분이라 외상으로 해주셨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온몸이 떨렸어요. 살았다. 일단 살았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시 시도할 겁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그 차가운 미소가 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벽 6시 핸드폰이 울렸어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니, 정확히는 잠든 것도 아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죠. 한숨도 못 잤거든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새벽에 누가 전화를 하지? 보이스피싱인가? 하지만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정순 어머님이시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
건강약국 약사 김미경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약사님, 어제 그 쪽지를 준 바로 그 약사님이요. 약사님, 그 쪽지가 지금 만날 수 있으세요?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혼자 오세요. 제발.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울고 있는 것 같기도 했고요. 지금요? 어디서요? 약국 뒷골목에 오래된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 아시죠? 7시까지 와주세요. 제발. 어머님 목숨이 달린 일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야 하나? 위험한 거 아닐까? 하지만 약사님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가야 해. 후다닥 옷을 입고 여관을 나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어두웠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4월인데도 새벽은 추웠거든요. 약국 뒷골목으로 갔어요. 오래된 카페는 20년 넘게 운영하는 작은 카페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혼자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새벽에도 문을 여는 곳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약사님이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어요. 약사님, 어머님 앉으세요. 앉았어요. 약사님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쪽지 받으셨죠? 네, 받았어요. 그런데 도망치다가 떨어뜨렸어요. 경찰도 안 믿어주고 그럴 줄 알았어요. 믿을 리가 없죠. 저도 경찰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런 쪽지 준 적 없다고요. 왜요?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약사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워서요. 제가 겁쟁이에요. 어머님을 도우려다가 제가 죽을까봐.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더니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A사 용지였는데 뭔가 프린트된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제 어머니가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김민지 때문에요. 어머님 며느리. 그 사람이 우리 어머니를 죽였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약사님이 계속 말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우리 어머니는 올해 75이셨어요. 아버지가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죠. 그러다 3년 전에 재혼하셨어요. 박준호 씨라는 분이었는데 그분 아내가 바로 김민지예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약사님 어머니 며느리이기도 했다고요? 네. 그 사람은 재혼 전문이에요. 호랍이나 독거 남성을 타깃으로 하죠. 결혼하고 그 남자 어머니한테 보험을 들게 하고 그리고 죽여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약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조사한 거예요. 김민지. 그 사람은 연쇄살인범이에요. 서류를 봤어요. 첫 장에는 신문 기사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 3일 경북 구미시 이순자 73세 사망, 사인 급성 신부전. 이분이 김민지의 첫 번째 시어머니예요. 김민지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돌아가셨죠. 보험금 2억을 받았어요.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2023년 4월 15일 경북 김천시 박영희 75세 사망, 사인 급성 신부전. 이분이 제 어머니예요. 약사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는 건강하셨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으셨고 매일 산책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김민지가 전화했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쓰러지셨어요. 빨리 오세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성 신부전이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가끔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약사님이 세 번째 장을 펼쳤어요. 보험증서 사본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험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어요. 어머니 명의로 3억 원짜리 보험이 들어 있었어요. 가입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고 수익자가 김민지로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보험 들으신 적 없어요. 제가 어머니 재정을 다 관리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보니까 김민지가 어머니를 속여서 가입시킨 거였어요. 효도보험이라고 나중에 병원비 나오는 보험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어머니는 한글을 잘 못 읽으셨어요. 그래서 김민지가 시키는 대로 서명만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머니를 일부러 약사님이 네 번째 장을 보여줬어요. 약국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약사니까 어머니가 드시던 약을 다 알아요. 그런데 사망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약을 처방받으신 기록이 있었어요. 수면제예요. 졸피뎀이라는 강한 수면제였어요. 어머니는 불면증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수면제를? 알아보니까 김민지가 한의원에서 받은 보약에 매일 섞어서 드렸대요. 숙면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하지만 졸피뎀을 매일 과다 복용하면 심장에 무리가 가요. 특히 노인들은요.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어머니를 죽인 방법이었어요. 약사님이 오열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제가 약사면서 어머니를 못 지켰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약사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약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대요. 이미 화장을 해서 부검도 못하고 수면제는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거라 문제가 안 된대요. 그리고 김민지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쓰러진 그날 김민지는 친구들이랑 등산을 갔었거든요. CCTV에도 찍혀 있고 증인도 많았어요. 결국 자연사로 종결됐어요. 김민지는 3억 원의 보험금을 받고 박준호 씨와 이혼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죠. 1년 후 김민지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또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요. 그 남자가 바로 어머님 아들 박준호 씨예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아들도 박준호인데. 설마 약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김민지의 전 남편이자 현재 남편이 동명이인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우리 아들은 초혼인데요? 아니에요. 박준호 씨는 10년 전에 이혼 경력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과는 자식 없이 이혼했고요. 충격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혼했다고?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약사님이 말했어요. 김민지는 같은 사람과 재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준호 씨의 어머니를 타깃으로 삼기 위해서였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시어머니가 살아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죽이려고 했던 건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 그 사람 어머니를 째 어머니를 죽이고 다시 박준호 씨와 재혼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조직이에요. 김민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조직이 있어요. 보험 사기 조직이요. 그들은 전국의 노인들을 타깃으로 해요. 김민지 같은 젊은 여자들을 보내서 결혼시키고 보험을 들게 하고 살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어머님을 봤을 때 알았어요. 다음 타깃이 어머님이라는 걸요. 김민지의 패턴을 알거든요. 한약을 끓여준다고 하고 거기에 수면제를 섞어요. 그래서 쪽지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전화했을 때 겁이 났어요. 제가 위험해질까봐.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약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을 꼭 살리고 싶어요. 제 어머니는 못 지켰지만 어머님만큼은요. 제가 도울게요. 뭐든 하겠어요. 저도 약사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도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김민지를 잡느냐예요. 증거가 없어요. 제가 아는 형사님이 있어요. 형사님이요? 강민혁 형사님이요. 제 어머니 사건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비공식적으로 김민지를 계속 추적하고 계세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럼요. 지금 당장이라도요. 약사님이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약속이 잡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조용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약사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세요. 김민지는 어머님이 도망친 걸 알아요. 분명 다시 접근할 거예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마세요. 알겠어요.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 뒤를 계속 돌아봤어요.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해서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죠. 이제 싸워야 해. 도망만 치면 안 돼. 정면으로 맞서야 해.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싸우겠다고요. 오후 3시 약속 장소인 조용한 식당에 도착했어요. 약사 김미경 님이 이미 와 있었고 옆에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청바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머님, 이쪽은 강민혁 형사님이세요. 형사님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김정순 할머니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년째 김민지를 쫓고 있습니다. 2년이나요? 네. 김미경 약사님 어머니 사건 이후로요. 하지만 증거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치밀해요. 앉았어요. 형사님이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걸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김민지 얼굴이었어요. 제가 아는 그 며느리의 얼굴이요.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다른 옷을 입고 다른 머리 스타일을 하고 있었어요. 김민지, 본명은 김수진. 35세.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가족관계가 복잡해요. 부모님은 어려서 이혼했고 여러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대요. 20대 초반에 사기 조직에 가담했어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죠. 거기서 연기를 배웠어요. 목소리 연기, 감정 조절, 사람을 속이는 방법. 전부 거기서 배운 거예요.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원식, 50대 중반 보험 사기 조직의 보스예요. 김민지를 포함해서 젊은 여자 5명을 부하로 두고 있어요. 그녀들을 사냥꾼이라고 부르죠. 사냥꾼이요? 네. 노인들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소름이 돋았어요. 형사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조직의 방식은 이래요. 먼저 타깃을 정해요. 외로운 노인들, 특히 재산이 있고 자식이 없거나 멀리 사는 경우를 노리죠. 그 다음 사냥꾼을 투입해요. 김민지 같은 젊은 여자들이요. 그녀들은 우연을 가장해서 타깃의 자식이나 가족에게 접근해요. 보통은 호라비 남성이나 독거 남성을 타깃으로 삼죠. 결혼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거액의 보험을 들게 하죠. 수익자는 물론 자기 자신으로 설정해요. 그리고 완벽한 살인을 실행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한약이나 보약을 끓여준다고 하고 거기에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요. 졸피뎀이나 트리아졸람 같은 강한 수면제를요. 매일 조금씩 먹이면 노인들의 심장에 무리가 가요. 특히 고령자는 심장이 약하니까 견디지 못하죠. 결국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해요. 부검을 해도 자연사로 보여요. 수면제는 처방받은 거니까 합법이고 과다 복용 흔적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든요. 완벽한 살인이에요. 증거가 안 남아요. 손이 떨렸어요. 그게 나한테도 일어날 뻔했던 일이라니요. 형사님, 우리 아들은요? 아들도 공범인가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아드님은 아무것도 모르세요. 김민지가 아드님도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아드님은 10년 전에 이혼 경력이 있어요. 첫 번째 부인은 김민지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죠. 그때는 자식 없이 성격 차이로 이혼했대요. 5년 전 아드님이 재혼을 결심했을 때 김민지가 나타난 거예요. 우연을 가장해서요. 사실은 조직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지만요. 아드님한테는 김민지가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연기했어요. 순수하고 착하고 효심 깊은 여자로요. 아드님은 완전히 속았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아들은 공범이 아니라는 게요. 형사님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김민지의 범행 기록이에요. 2021년 10월 첫 번째 피해자. 이순자 73세, 구미시 거주. 김민지가 그 집 며느리로 들어간 지 1년 만에 사망. 사인 급성 심부전. 보험금 2억 원. 2023년 4월 두 번째 피해자. 박영희 75세, 김천시 거주. 김미경 약사님의 어머니세요. 김민지가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사망. 사인 급성 심부전. 보험금 3억 원. 그리고 2024년 4월 세 번째 타깃. 김정순 할머니. 바로 당신이에요. 제 사진도 있었어요. 언제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할머니, 김민지는 이미 할머니 명의로 보험을 들었어요. 3억 5천만 원짜리요. 3개월 전에요. 뭐라고요? 할머니 서명도 있어요. 기억나세요? 아니, 그런 보험 들은 적 없는데. 형사님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험 가입 신청서였는데 제 서명이 있었어요. 이게 제 서명이긴 한데 언제? 약사님이 말했어요. 어머님, 혹시 며느리가 건강검진 동의서 같은 거 쓰라고 한 적 있으세요? 아, 있어요. 3개월쯤 전에 시청에서 무료 건강검진 한다면서 서류 좀 쓰라고. 그게 보험 가입 신청서였을 거예요. 할머니를 속인 거죠. 충격이었어요. 며느리가 3개월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형사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가 김민지를 잡으려면 할머니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뭘 하면 되는데요? 미끼가 되어주셔야 해요. 미끼, 그 단어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어떻게요?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노망이 든 것 같다고 사과하고요. 그러면 김민지는 안심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시도하겠죠. 한약을 끓여준다고 하면서요. 그때 우리가 현장을 급습해서 증거를 잡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가 할머니를 완벽하게 보호할게요. 형사님이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이게 초소형 카메라예요. 할머니 가방에 숨겨놓을게요. 김민지가 한약을 끓이는 장면, 수면제를 섞는 장면, 전부 녹화할 거예요. 그리고 집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게요. 김민지 몰래요. 우리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할머니를 지킬게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즉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절대로 그 한약을 드시면 안 돼요. 입에 대는 척만 하세요. 알겠죠? 네, 알겠어요. 솔직히 무서웠어요. 사자굴로 다시 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형사님, 이미 두 사람이 죽었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세 번째가 될 뻔했고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면 안 돼요. 제가 할게요. 형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요. 그날 저녁 작전을 시작했어요. 먼저 형사님 팀이 우리 집에 잠입했어요. 김민지와 아들이 외출한 사이에요. 거실, 주방, 제 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제 가방에도 카메라를 숨겼어요. 겉으로는 전혀 티가 안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이 다정했습니다. 민지야,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괜찮으세요? 미안해. 며칠 전 일은 내가 정말 미안해. 노망이 든 것 같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괜찮으세요? 저희가 이해해요. 집에 가도 될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주 짧은 침묵이었지만 의미심장했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여기 어머니 집이잖아요. 언제 오실 거예요? 제가 모시러 갈까요? 아니야, 내가 갈게. 1시간 후에. 네, 기다릴게요. 맛있는 거 해놓을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일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형사님이 옆에서 말했어요. 잘하셨어요,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1시간 후,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온몸이 긴장됐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달려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면서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많이 걱정했어요. 밥 먹었어요? 배고프시죠?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거실로 들어갔어요. 아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었나 봐.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앞으로는 이상하면 바로 병원 가요. 알았죠? 그래. 알았어.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씻고 편하게 쉬세요. 저녁 먹고 약 드시고요. 제가 한약도 다시 끓여놨어요. 한약.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태어난 척 했어요. 그래, 고맙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LED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형사님, 보고 계시죠? 저 여기 들어왔어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며느리가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맛있었을 텐데 지금은 넘어가질 않았어요. 식사 후 며느리가 한약을 들고 왔어요. 어머니, 드세요. 몸에 좋은 약이에요. 그 순간 며느리 눈빛을 봤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고맙다. 그런데 나 화장실 좀. 어머니, 약 식기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금방 올게. 화장실로 갔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형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약 가져왔어요. 어떻게 하죠? 답장이 왔어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척만 하세요. 우리가 곧 들어갑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심호흡을 했어요. 할 수 있어. 조금만 버티면 돼.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며느리가 한약 그릇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그릇을 받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약 냄새가 났어요. 평범한 한약 냄새였지만 이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았죠. 입술에 갖다 댔어요. 청만했어요. 실제로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눈을 떼지 않고요. 어머니, 다 드세요. 몸에 좋아요. 응. 근데 너무 뜨거워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강민혁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강민혁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며느리 김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한약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검은색 한약이 하얀 바닥에 퍼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더니 웃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님, 우리 집에 왜 이러시는 거죠? 영장이라도 있으세요? 강민혁 형사가 영장을 꺼내 보였어요. 김민지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께 한약을 드린 것뿐인데요. 며느리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아니,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형사님이 바닥에 엎질러진 한약을 가리켰어요. 이 한약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될 겁니다. 수면제요? 설마 한의원에서 실수로 섞였나 봐요. 저는 몰랐어요. 그럼 주방 CCTV 영상을 볼까요?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주방에 CCTV가 있었어요? 네, 할머니가 도망친 다음 날 설치했죠. 형사님이 노트북을 꺼내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며느리가 한약을 끓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더니 한약에 흰색 가루를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이 충격받은 얼굴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민지야, 이게 무슨 짓이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차갑게요. 휴,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그 순간 며느리의 모든 가면이 벗겨졌습니다. 5년 동안 유지했던 다정한 며느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살인자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어차피 들켰으니까 말할게요. 네, 맞아요. 저 한약에 수면제 넣었어요. 졸피뎀이요. 매일 조금씩 먹이면 노인들은 심장이 못 버텨요. 한 달만 먹이면 알아서 죽어요. 완벽한 살인이죠. 증거도 안 남고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어요. 민지야,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왜요? 돈 때문이죠. 당신 어머니 목숨값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나쁘지 않은 거래 아닌가요? 민지야. 아들이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계속 웃었어요. 당신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이미 2명을 죽였어요. 첫 번째는 구미에 살던 이순자 할머니, 두 번째는 김천에 살던 박영희 할머니. 둘 다 같은 방법으로 죽였죠. 그리고 세 번째가 당신 어머니였어요. 아쉽네요.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으면 성공했을 텐데. 저는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요. 이게 정말 5년 동안 함께 살았던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었나요? 강민혁 형사가 수갑을 꺼냈어요. 김민지 씨, 손 내밀어요. 잠깐만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섬뜩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어머니는 정말 운이 좋으세요. 약사 김미경이 쪽지를 안 줬으면 지금쯤 죽어 있었을 거예요.
그 여자, 자기 어머니 복수하려고 날 방해한 거죠? 김미경 약사 어머니도 당신이 죽인 거 맞죠? 며느리가 웃었어요. 네, 맞아요. 그 할머니는 특히 힘들었어요. 의심이 많으셔서 한약을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설득했죠. 어머니, 건강하셔야 저희가 마음이 편해요라고요. 결국 드시더라고요. 한 달 반 만에 죽었어요. 약사 김미경 님이 그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형사님이 수갑을 채웠어요. 김민지 씨 연행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어머니, 진짜 궁금한데. 어머니는 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70이 넘었으면 충분히 사셨잖아요. 죽어도 아깝지 않은 나이인데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70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화가 났습니다. 너, 내가 뭔데 남의 목숨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 나이가 많으면 살 가치가 없는 거야? 며느리가 웃었어요. 가치요? 솔직히 노인들은 사회의 짐이잖아요. 의료비만 축내고 젊은 사람들 세금으로 연명하고 차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다들 편한 거 아닌가요? 닥쳐. 내가 감히. 제가 며느리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형사님이 말렸어요. 할머니, 진정하세요. 저 사람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며느리를 경찰차에 태웠어요. 창문 너머로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서 아들이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내가 그런 사람을 집에 들인 거예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아들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하지만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민혁 형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하지만요? 김민지는 말단일 뿐이에요. 진짜는 보스 박원식입니다. 그 사람을 잡지 못하면 또 다른 김민지가 나타날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고요. 형사님 말이 맞았어요. 김민지만 잡아서는 안 됐습니다. 조직 전체를 뿌리 뽑아야 했어요. 형사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박원식 보스를 직접 만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김민지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보스가 할머니를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증거인멸 차원에서요. 그래서 할머니가 먼저 보스를 찾아가는 겁니다. 만나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죠. 하지만 혼자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생중계를 할 겁니다. 생중계요? 네. 할머니가 보스를 만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방송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요. 그러면 보스가 할머니를 해칠 수 없어요.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보스가 자백하면 그것도 모두 녹화되는 거죠. 생각해 봤어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좋아요. 하겠어요. 할머니, 정말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아들도 그 사람 때문에 며느리한테 속았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제가 끝내겠어요. 형사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일주일 후 형사님이 박원식 보스와의 만남을 주선했어요. 보스는 의외로 쉽게 응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를 직접 만나서 입을 막으려는 의도였겠죠. 만남 장소는 고급 호텔의 커피숍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보스도 안심했을 거예요. 제 가슴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었어요. 그 영상은 실시간으로 유튜브와 여러 SNS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보스를 자극해서 자백을 받아내세요. 우리가 바로 옆에 대기하고 있을게요. 알겠어요.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겉보기엔 평범한 사업가 같았어요. 김정순 할머니시군요. 박원식 씨죠? 앉으세요. 앉았어요. 보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죠? 당신이 우리 며느리를 시켜서 날 죽이려고 한 거 맞죠? 보스가 웃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김민지가 다 자백했어요. 당신이 보스라고요. 자백? 그 여자는 원래 입이 가벼워요. 하지만 할머니, 제가 직접 지시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조직원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저는 그냥 조언만 해줄 뿐이죠. 합법적인 조언이요. 교묘했어요.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치밀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당신은 지난 3년간 노인 3명을 죽였어요. 보험금을 노리고요. 보스 얼굴이 굳었어요. 할머니,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보스가 앞으로 몸을 숙였어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여기 온 이유를 알아요. 증거를 잡으려고 온 거죠? 녹음하고 있나요? 아니면 녹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켰나? 하지만 소용없어요. 제가 범죄를 인정하는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물어볼게요. 약사 김미경 어머니도 당신이 죽인 거죠? 보스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그 여자 참 아쉽더군요. 좀 더 오래 살 수 있었는데. 인정했어요. 보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녹화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아마 자신이 워낙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고 확신했나 봐요. 할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되는 거죠. 당신 같은 노인들은 어차피 쓸모없잖아요. 일도 못하고 의료비만 들고 젊은 사람들 세금으로 연명하고 솔직히 사회의 짐이에요. 우리는 그저 자연의 순리를 앞당길 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돈을 벌고 효율적이잖아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은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8명의 노인을 정리했어요. 보험금으로 총 20억을 벌었죠. 나쁘지 않은 사업 아닌가요? 8명이요? 김민지가 죽인 게 3명인데 김민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냥꾼들도 있죠. 5명이나 돼요.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당신들 정말 할머니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도 곧 죽을 건데요. 김민지가 실패했지만 저희에게는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순간 커피숍 문이 활짝 열렸어요. 박원식 체포한다. 강민혁 형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보스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형사님이 말했어요. 당신 자백이 전국에 생중계됐어. 지금 시청자 수가 500만 명이야. 뭐라고? 보스가 제 가슴을 봤어요. 작은 카메라가 있는 걸 그제야 알아챈 거죠. 할머니, 당신, 감히. 네, 감히 했어요. 당신을 잡기 위해서요.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보스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 변호, 내가 소용없어요. 500만 명이 당신 자백을 들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보스를 경찰차에 태웠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정말 끝났어. 형사님이 저를 부축했어요.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악당을 잡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생중계를 보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가 영웅이에요.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를 위한 박수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생중계가 끝난 직후 온라인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치솟았습니다. 100만, 200만, 300만. 1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어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70이 넘으신 분이 저렇게 용감하시다니. 저 조직 정말 악질이네요. 노인들을 짐이라고 하다니. 박원식 저놈 꼭 무기징역 받아야 함. 김정순 할머니께 국민훈장 드려야 합니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저녁 9시 뉴스 톱뉴스였습니다. 노인 연쇄살인 조직 적발. 70대 할머니의 생중계 함정 수사로 검거.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보험사기 살인 조직. 5년간 8명 살해. 김정순 할머니 목숨 걸고 정의 실현. 전국민 감동. 다음 날 아침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할머니, 무섭지 않으셨어요? 물론 무서웠죠. 하지만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는 걸 방치할 수 없었어요. 보스를 직접 만나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화가 났어요. 노인들을 짐이라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살 가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 말에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민혁 형사도 브리핑을 했어요. 김정순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5년간 전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보험사기 살인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박원식 조직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냥꾼이라 불리는 여성 실행범 5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8명의 노인을 살해했고 보험금으로 약 2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현재 조직원 전원을 추적 중이며 곧 모두 검거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앉으세요. 준호야, 괜찮아? 아니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민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제가 5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살인자였다니. 아들의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충격이 컸겠죠.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하지만 엄마,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의심했으면, 그래도 우리 살아있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들을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박원식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직원들이 서로를 배신하며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냥꾼 중 한 명이 자수했어요. 이름은 이지은, 32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녀가 말했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범죄인 줄 몰랐어요. 박원식이 노인 케어 사업이라고 설명했거든요. 외로운 노인들을 돌봐주고 보험금으로 우리도 생활하고 그게 나쁜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했어요. 노인들이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가 죽이고 있다는 걸요. 그만두고 싶었어요.
하지만 박원식이 협박했어요. 너도 공범이야. 경찰에 가봐야 너도 감옥 가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지은의 자백을 시작으로 다른 조직원들도 줄줄이 자백했어요. 서로를 고발하면서 감형을 받으려고 했죠. 결국 조직원 12명 전원이 검거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피해자들이 드러났어요. 김민지가 자백한 3명 외에도 다른 사냥꾼들이 죽인 5명의 노인들이 더 있었습니다. 총 8명이었어요. 모두 급성 신부전으로 자연사 처리됐던 사건들이었죠. 하지만 재조사 결과 모두 같은 패턴이었어요. 한약의 수면제를 과다 투여한 살인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경찰서로 찾아왔어요. 저도 그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울었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게 항상 이상했어요.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하지만 경찰은 자연사라고 했고 저희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 덕분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유가족들도 감사하다고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한 일이 단순히 제 목숨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걸요. 억울하게 죽은 8명의 노인들을 위한 정의였다는 걸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박원식 보스와 조직원들이 법정에 섰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방청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론도 대거 몰려왔고요. 검사가 박원식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지난 5년간 8명의 노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박원식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보험 사기였어요. 하지만 점점 커졌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박원식이 유가족들을 봤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김민지도 증인석에 섰어요. 수갑을 찬 채로요. 피고인 3명의 노인을 살해한 사실을 인정합니까? 김민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버렸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랐죠. 늘 짐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그러다 박원식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말했죠. 너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고. 처음으로 제가 쓸모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무감각해졌어요. 그냥 일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잘못이었어요. 제가 끔찍한 일을 한 거예요. 김민지가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화도 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동시에 안타깝기도 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 김정순 씨, 피고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일어섰어요. 김민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지야, 너는 나를 5년 동안 속였어. 나는 너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어. 그런데 너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미 8명의 노인들이 죽었는데. 하지만 내가 왜 그랬는지는 조금 이해해.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도 알아. 그래도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감옥에서 반성해.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 김민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박원식 무기징역, 김민지 징역 25년, 다른 조직원들 징역 10년 20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마음이 편해요. 정의가 실현됐으니까요.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김미경 약사님, 강민혁 형사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재판이 끝난 후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직의 배후가 더 드러났어요. 박원식 뒤에는 더 큰 조직이 있었던 거예요. 전국적인 보험 사기 네트워크였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어요. 박원식이 받았던 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서울에 본부를 둔 거대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직의 보스는 최태수라는 사람이었어요. 60대 초반, 겉으로는 정상적인 사업가였지만 뒤에서는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강민혁 형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최태수를 검거했습니다. 정말요? 네. 박원식이 자백하면서 증거를 다 넘겼어요. 감형받으려고요. 덕분에 최태수까지 잡을 수 있었습니다. 조직 전체가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피해자는 없을 겁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끝난 거였어요. 형사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전국 보험 사기 조직 일망타진. 대규모 검거 작전 성공. 최태수 일당 30여 명 체포. 10년간 100억 원대 보험 사기. 70대 김정순 할머니 용기가 시작. 거대 범죄 조직 무너뜨려.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정순 할머니시죠? 대통령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네. 대통령님이요? 일주일 후 청와대에 초대받았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었습니다. 대통령님이 직접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할머니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할머니께 국민훈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할머니는 영웅이세요.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어요. 70평생 처음 받는 훈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할머니,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제 목숨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미경 약사님, 강민혁 형사님,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훈장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해 줬어요. 정순이 언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 동네 영웅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용기 얻었어요. 슈퍼 아주머니가 꽃다발을 건네줬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요, 다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준호야, 엄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엄마는 영웅이에요. 70이 넘으셨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그래. 엄마도 엄마 자신이 이럴 수 있을 줄 몰랐어. 손을 잡았어요. 아들 손이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김민지 재판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민지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옥에서요. 편지를 열어봤어요. 손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감옥에서 매일 어머니 얼굴이 떠올라요. 5년 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저는 그동안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봤죠. 노인들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가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제가 죽인 8명의 노인들, 그분들도 모두 인생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빼앗았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막아주셔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25년을 살면서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뭐라도 하며 살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마이너스 민지올림.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여전히 화가 났어요. 원망스러웠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안심도 됐습니다. 적어도 민지가 반성하고 있다는 게요. 준호야, 이거 봐. 아들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아들도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민지한테 속았어요. 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전혀 몰랐어요.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민지가 너무 연기를 잘했던 거야. 하지만 저도 조금은 책임이 있어요. 엄마한테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배웠어.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구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왔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11월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이면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이면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어요. 평범한 일상이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에요.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 평범한 순간들이요. 오늘도 약국에 갔어요. 건강약국이요. 김미경 약사님을 만나러요. 어머님, 오셨어요? 약사님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예전처럼 환한 미소였습니다. 약사님, 얼굴이 정말 좋아 보이네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제야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복수를 했으니까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한 거죠. 네, 맞아요. 정의예요. 약사님이 차를 한 잔 내줬어요. 따뜻한 대추차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도요.
매일 약국 나와서 일하고 저녁이면 집에 가서 쉬고 평범하지만 행복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죠, 뭐. 두 사람이 웃었어요. 약국을 나서는데 동네 사람들이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정순이 언니. 오늘도 산책 나오셨어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다들. 슈퍼 앞을 지나는데 아주머니가 불러 세웠어요. 할머니, 잠깐만요. 왜요? 이거 드세요. 제가 만든 김치예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왜? 할머니 덕분에 제 어머니도 보험 확인하고 이상한 거 취소했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희 어머니도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김치를 받았어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참 평화롭네. 옆 벤치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저보다 조금 더 연세가 드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 김정순 할머니시죠? 네. 저를 아세요? TV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셨는데도 그렇게 용감하게. 아이고, 그냥 운이 좋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 집에도 며느리가 있는데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이야기 듣고 바로 확인해 봤죠. 제 명의로 보험이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모르게요. 어머, 정말이요. 네. 바로 취소하고 며느리한테 따졌어요. 며느리가 사과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저도 모르고 넘어갈 뻔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어요. 나이 들었다고 무시당하면 안 된다는 것, 우리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할머니가 증명해 주셨어요. 가슴이 벅찼어요. 아,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거구나. 집에 도착했어요. 아들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늘 엄마 좋아하시는 김치찌개 끓였어요. 고마워, 아들. 엄마, 오늘 학교에서 학생들이 엄마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라고? 자기 할머니가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대요. 용감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요. 웃음이 나왔어요. 엄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특별해요. 70이 넘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의를 위해 싸우셨잖아요. 준호야.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우리 엄마가 영웅이라는 게요. 아들을 안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창가에 앉았어요. 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어. 악은 결국 패배했고 정의는 승리했어. 그리고 나는 증명했어. 나이가 많아도 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문득 며느리 김민지가 생각났어요. 지금쯤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정말 반성하고 있을까?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원망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원망하며 사는 건 제 자신에게 독이 되니까요. 대신 앞을 보기로 했습니다. 미래를요. 며칠 후 강민혁 형사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인데요? 정부에서 노인 범죄 예방센터를 만들기로 했대요. 할머니 사건 이후로요. 정말요? 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돕는 센터예요. 그리고요?
할머니를 명예대표로 모시고 싶대요. 괜찮으세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할머니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하겠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돕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한 달 후 노인 범죄 예방센터 개소식이 열렸어요. 저는 명예대표로서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모였어요. 저를 보고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희망을 얻었어요. 마이크를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김미경 약사님이 쪽지로 경고해주지 않았으면, 강민혁 형사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배웠어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 센터에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함께 힘을 합쳐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일기를 썼어요. 2024년 11월 20일.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다. 노인 범죄 예방센터가 문을 열었다. 나는 명예대표가 됐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때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다. 70이 넘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행복하다.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마이너스 김정순.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은 밤이네. 눈을 감았어요. 평온한 마음으로요. 이제 정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70대 할머니가 연쇄살인범과 맞서 싸운 이야기.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실제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보험 사기, 보이스피싱, 심지어 살인까지.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용기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어요.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남겨주세요. 김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생중계 영상은 5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 사건 이후 노인 대상 보험 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또한 노인 범죄 예방센터가 전국 각지에 설립되어 많은 노인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김정순 할머니는 현재도 명예대표로서 활발히 활동 중이며 많은 시니어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약해 보여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의는 결코 늦지 않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럼 사연 이야기에서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